오늘 핑거비나 대표 이정훈 대표님을 초대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베트남에서 지금 핀테크 앱 서비스 회사를 운영하고 계시죠, 창업해서. 그리고 이번에 이제 베트남 성장하는 곳에 기회가 있다 책을 따뜻하게 새로 내셔서 네, 제가 베트남에 대한 어떤 정보를 좀 얻고자 이렇게 초대를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일단 뭐 여러 가지 궁금한 게 있는데 그 중에 바로 좀 질문을 드리면 지금 신흥국들이 사실 3월 달에 코로나 사태가 벌어졌을 때 뭐 세계은행이라든지 IMF라든지 이 신흥국들의 부도 사태까지 경고할 정도로 상황이 안 좋았거든요. 안 좋습니다. 지금 어떻습니까, 베트남은? 뭐 좋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여전히 안 좋은 거는 지속적이고요. 다만 이제 뭐 세계은행이나 이런 쪽에서 발표된 것 중에 전체 세계 평균적으로 한 마이너스 성장률인데 베트남은 작게는 1.5%에서 많게는 한 4% 정도의 성장을 유지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그 코로나 그 상황은 어떤가요? 베트남이 지금 코로나 피해서 한국 오신 거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15일 격리 기간은 넘겼죠? 넘겼죠. 베트남이 사회주의 국가고 또 방역이 거의 중국 그 이상으로 강합니다. 뭐 그럴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베트남의 의사들의 급여가 좀 작습니다. 많이.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간호사 급여 정도라고 하시면 이해하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의사들이 자기 의사직을 하고 서브 잡을 많이 가져요. 뭐 커피숍을 하거나 아니면 운동기구를 판매하거나 그런 서브 잡을 많이 갖고 그래요? 우리나라 질본처럼 그런 의사들에 대한 어떤 의무감이나 이런 게 조금 약합니다. 개인 플레이를 하는군요. 예,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사회주의 이제 공산당에서 사회 정부 차원에서의 방역이 굉장히 강화되어 있습니다. 베트남 같은 경우가 좀 특이한 게 올 2월부터 4월까지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이제 코로나가 창궐할 때 베트남에서는 우리나라에 이제 비행기 들어오는 것도 막고 돌려보내기도 하고 국경을 다 폐쇄하고 무역도 다 금지시키고 어느 정도까지 했냐면 대중교통도 80%까지 금지를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나갈 데가 없는 거죠. 교통이 없으니까. 그러네요. 예, 모든 음식점을 셧다운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사 먹을 수도 있는 것도 아니죠. 그런 어떤 철저한 방역 덕분에 베트남은 8월 이전까지는 실질적으로 한 3개월 동안 확진자가 안 나왔습니다. 그러다가 최근에 이제 확진자가 좀 일부 나오긴 하는데 여전히 지금 한 20일 동안 거의 확진자가 또 안 나오고 있습니다. 어느 나라보다는 굉장히 이제 방역에 대해서 정부 차원에서 굉장히 잘 진행되고 있고 또 그런 정부의 국민들에 대한 신뢰가 되게 높습니다. 그러니까 정부 지시를 잘 따라주는 거군요. 그렇죠. 정부 지시를 잘 따르고 있고 요새 젊은 친구들, 베트남 젊은 친구들한테 신애국주의라는 말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그러니까 정부를 믿고 신뢰하고 그리고 정부의 어떤 방역에 따라서 지금 베트남이 이렇게 확진자가 안 나왔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측면이 좀 강합니다. 이 코로나 초기인가 우리 뉴스에 나온 걸 보니까 베트남에서 한국인들의 입국을 딱 아주 빠르게 막아버려가지고 국내에서 또 반 베트남 감정이 약간 있었죠. 그게 이제 책에도 그런 표현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베트남을 좀 이해하려면은 베트남은 실리주의 국가예요. 그러니까 돈 되면은 돈 되는 거에 대한 호의를 베풀고 돈이 안 되거나 아니면 자기 나라에 문제가 생기면은 그게 아무리 친한 나라라고 하더라도 이거에 대한 익스큐즈를 구하지 않고 나라 중심의 실리주의를 펼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일부 우리 한국의 유튜버들 또는 이제 베트남의 일부 이제 반항 감정을 갖고 있는 유튜버들이 그런 것들을 기사화 또는 이제 인플루언서 형태로 이제 얘기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내부적으로 들어가면은 그런 반항 감정은 별로 없어요. 그 외에는 일반적으로는 예전이나 지금이나 그냥 그러니까 여전히 한국의 많은 한류에 대한 붐도 여전하고 한국인에 대한 어느 정도 선호도도 여전히 있다고 보면 되고요. 일반적으로는. 근데 아까 조금 일부분에 계신 분들 또는 일부 언론들이 그런 표현을 쓰고 있는데 그거는 베트남을 좀 제대로 이해를 하는 것보다는 약간의 좀
그런 느낌입니다. 네. 이게 이번에 사실 그 민주주의 진영하고 사회주의 진영하고 이 방역과 관련해서는 이 사회주의 진영이 월등하다는 걸 입증을 했죠. 그렇죠. 이게 국가에 대한 어떤 신뢰가 더 사회주의 국가가 좀 많아지게 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민주 국가들에서는 그거는 개인의 인권을 무시하는 짓이다. 이제 이런 어떤 반론도 있지만 어쨌건 지금은 인권보다는 어떤 질병에 대한 통제가 우선이다라는 어떤 공감대가 많은 사람들한테 이제 이끌어지니까 그걸 사실,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렇죠. 사실 한국도 프랑스나 이런 유럽 국가들에서 비난한 것 중에 하나가 인권을 무시한 우리 개인 동선을 공개하고 막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사회주의 국가가 어떤 딱 목표를 가지고 밀어붙일 때는 좀 효율적이긴 하죠. 뭐 저도 동감합니다. 일단 실질적으로 한국과 베트남을 오고 가면서 사회주의 국가의 어떤 베트남의 확진자 수가 한국보다 훨씬 작은 게 일단 결론적으로 낮고, 한국은 자유로움 속에서의 어떤 약간의 제한, 베트남은 사회주의 국가면서 자유롭다기보다는 제한을 먼저 두고 그 안에 자유를 좀 일부 찾는. 근데 두 나라가 워낙 방역에도 성공하고 또 어떤 활동에 대해서 지금 큰 제한은 없잖아요. 두 나라를 오고 가면서 느끼는 점은, 다른 나라는 제가 직접 살아보지 못해서 잘 모르겠는데 한국에서도 신뢰를 충분히 국가에 대해서 하고 있고, 베트남 가서도 베트남 정부에 대한 어떤 신뢰도 저 개인적으로는 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뭐 어쨌든 뭐 정치적인 면으로 들어가면 공산주의에 대한 터부시하는 감정이 워낙 크니까. 근데 어쨌건 이런 방역과 관련해서는 이제 정부의 어떤 중앙 집중적인 통제에 의해서 어느 정도 컨트롤 된다 이렇게 이해는 하겠는데, 경제적인 부분과 관련해서는 어떤가요? 왜냐하면 우리도 어려워진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뭐 디지털 뉴딜이니 뭐 해가지고 뭔가 부양책을 많이 썼잖아요. 중국도 엄청난 뭐 뉴인프라 사업인가 뭐 해가지고 또 썼고요. 베트남도 뭐 그런 게 있나요? 베트남이 그만큼 사회주의 국가로서 정부가 통제를 하다 보니까 많은 이제 소상공인들, 장사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3개월 동안 이제 셧다운이라는 걸 경험했잖아요. 그리고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제 도산 또는 도산의 위기에 몰리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경제적인 거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많은 피해를 보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자영업자들 수준에서는 다 그렇겠죠. 그렇죠.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제 정부가 한국하고 좀 다르게 베트남은 아무래도 사회주의 국가고, 사회주의 국가는 어떤 만민에 대한 평등이라는 기본 베이스가 깔리다 보니까 국가가 어떻게 해줄 거다라는 어떤 막연한 기대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굶어 죽게 만들게 두지 않을 거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실질적으로 베트남 정부 내에서도 지금 많은 어떤 자구책이나 아니면 지원책들이 나오고 있고요. 그런 자구책이나 지원책들이 기업이나 또는 개인들한테 연계가 되고 있는 거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시민들 또는 일반적으로 가게를 운영하시는 분들이 그런 정부에 대한 신뢰도 하고 연계가 되다 보니까 지금 정부에 대한 신뢰도는 상당히 높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제 과거에도 물론 베트남의 여러 가지 그 경제적 어떤 그 뭐라 그러죠? 그 예상되는 어떤 성장 가능성 이런 것들 때문에 많은 외자들이 그 투자가 들어왔잖아요.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 최근에 이제 뉴스를 보면은 이제 글로벌 기업들, 특히 이제 포스트 차이나라는 걸 얘기할 때 이제 많이 쓰는 건데, 뭐 애플이나 구글이나 뭐 우리나라 같은 기업은 삼성전자나 LG전자, 그런 글로벌 브랜드를 갖추고 있는 기업들이 중국에서 공장을 베트남 쪽으로 이전하는 사례가 조금씩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거에 가장 뭐 우선적인 거는 이제 중국을 대신할 수 있는 그나마 가까운 나라가 베트남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베트남이 또 이런 코로나에 대해서 정부의 어떤 적극적인 방역을 통해 가지고 안정화를 빨리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그거에 대한 긍정적인 효과가 지금 되게 커요. 이게 사회가 불안정하면 들어올 돈도 도로 나가는데, 그러니까 지금 중국 같은 경우가 그런 거죠. 나가는 돈이 지금은 이제 포스트 차이나를 통해서 베트남이 이제 그런 외자 유치를 통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구애를 하고 있습니다. 뭐 구애에 대해서 뭐 되게 많은 거잖아요. 뭐 법인세를 뭐 감면을 해준다든가. 그러니까 그런 그 기회를 맞이해서 베트남 정부 자체에서도 기업들에 대한 혜택을 많이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이번에 사실 미중 갈등 때문에 그 글로벌 밸류체인에 대한 이슈가 떠올랐잖아요. 그리고 중국에 있는 많은 어떤 그 우리 미국 성향의 기업들을 일단 빼야 되지 않냐. 서방 기업들 이런 어떤 뭐 리쇼어링 문제가 나오고 이러면서
베트남과 인도가 이제 차세대 네. 어떤 그 밸류 체인으로서 이제 부각이 되고 있는데, 근데 또 한편에서는 이런 얘기도 해요. 뭐냐하면 중국 같은 경우는 자체 기본 시장이 워낙 크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모든 게 자급자족, 그러니까 기본 시장 베이스를 바탕으로 수출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리고 또 관련된 산업들이 전부 가까이 다 몰려 있고 네. 유통의 문제. 근데 이제 베트남으로 넘어간 기업들도 나머지 부품이라든가 이런 거를 하기 위해서는 중국에서 또 가져와야 되는 문제. 맞습니다. 그래서 이 글로벌 밸류 체인으로 인정받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다.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예, 그거는 실질적으로 지금 베트남이 수입을 가장 많이 하는 곳이 중국이에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중국의 원자재나 부자재를 수입해가지고 완제품을 만들어서 수출하는 형태가 이제 베트남의 가장 기본이다 보니까 미중에 대해서 포스터 차이나를 중국을 대신해서 베트남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첫 번째는 베트남의 1억 가까이 인구에 대한 내수 시장이 어느 정도 형성돼 있을 수 있고, 베트남 정부의 아까 같이 외국인 투자 유치를 또 적극적으로 하는 부분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베트남의 경제에 가장 약간의 두려운 부분이죠. 중국에서 수입을 많이 해와야 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베트남 정부의 역할인데, 그 정부의 역할이 이제 중국에서 수입을 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한 다각화를 시킨다든지, 아니면은 이제 중국의 원자재를 갖고 있는 기업들을 베트남으로 유입을 한다든지, 그런 노력들을 지금 굉장히 많이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한 의견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러니까 중국에서 인도나 아니면 이제 베트남으로 이제 기업들이 빠져나가고 있는데, 그 가운데는 중국 기업도 상당히 많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유는, 그러니까 글로벌 밸류 체인이라는 거창한 차원에서의 어떤 이런 이슈보다는 단순히 임금에 대한, 중국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더 싼 노동력을 찾아서 그냥 베트남으로 옮기는 것뿐이다 정도로 이렇게 좀 의미를 축소하는 의견들도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의미의 축소보다는 팩트니까. 중국보다 베트남의 노동자가 한 반값 정도밖에 안 합니다. 네. 그러니까 중국도 매년 임금이 상승하고 있듯이 베트남도 지금까지 계속 임금이 상승되어 왔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중국 노동자 대비해서 베트남의 인건비가 반값 정도니까 훨씬 더 어떻게 보면은 금액에 대한 이슈는 여전히 베트남이 매력적입니다. 매력적이고, 또 중국만큼의 베트남 분들이 게으르다거나 아니면은 종교적인 문제가 있다거나 이런 것들이 좀 없어요. 왜냐하면 베트남도 여전히 유교 문화에 대한 영향을 받고 있고, 교육열이 굉장히 높고, 그리고 또 굉장히 전체 평균 연령이 지금 딱 30세거든요. 네. 그러니까 풍부한 노동력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같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은 그 부족한 부분이 저렴한 인건비와 아까 같이 풍부한 인프라를 통해 가지고 어느 정도는 커버할 수 있는 만큼의 내부적인 가치를 갖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지금 평균 연령이 젊다는 거, 30세라는 거, 그래서 보통 호리병 구조라고 표현들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또 다른 의견으로는 내수 시장에 대한 기대감은 가질 수 있지만 그것이 현실화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평균 국민소득, 1인당 국민소득이 얼마죠? 지금 거의 한 50만 원 미만입니다. 일단 실제로 월 급여가 그 정도 되니까 연으로 하면은 600만 원 미만 정도죠. 대도시가 네. 그 정도니까. 그러니까 구매력 자체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직 가난한 나라이기 때문에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을 가지신 분들도 있더라고요. 제가 베트남에 지금 2015년에 들어가서 지금 2020년까지 베트남을 보면서 되게 특이한 걸 경험해요. 베트남 특히 호치민 쪽의 친구들은 자기 급여가 지금 저희 직원이 급여가 한 월급이 이제 월 100만 원이 좀 안 됩니다. 그쪽은 다 그래도 좀 굉장히 고임금, 네. 고임금이죠. 이제 제가 있는 쪽은 IT 프로그래머들. 쪽이니까 예. 한 75만 원에서 100만 원 정도의 수준인데, 그 친구들이 보통 자기가 월급 받으면은 우리가 식생활이라는 이런 엔겔 지수가 한 20만 원 정도면 된대요. 그 나머지 한 75만 원 정도면 50만 원 저금할 수 있잖아요. 네. 근데 이 친구들은 월급 받으면 한 20일 정도에 월급 다 써버려요, 월급을. 아, 그래요? 예, 그리고 나서 나머지 거 한 10일 정도에 쓰는 돈을 대출받아서 씁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소득보다 소비력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구매력을 얘기할 때 이 친구들이 자기가 돈 모은 거를 저축을 한다기보다 해외여행도 되게 많이 갑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좋은 명품이나 이런 것들도 많이 삽니다. 고가 제품들, 스마트폰 거의 다 갖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오토바이에서 자가용 비율도 되게 높아지고 있고. 그러니까 이상하게
그 정도의 그 GDP 정도라면은 아까지 어느 정도 이렇게 생활이 좀 미치지 않을까라고 했고 구매력도 별로 없어 보이지 않을까 했는데 실질적으로 베트남 내에서 생활해 보면 구매력이 상당히 많이 높고 그리고 그 유흥이라고 하면 좀 애매하죠. 유흥, 밤문화? 그런 문화도 밤새도록 술 먹고 놉니다. 그렇군요. 젊어서 그런가 보다. 평균 연령 30세니까 한참 놀고 싶을 때도. 예. 불금 무섭습니다, 거기. 네. 근데 그런 가운데서도 또 어떤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있냐면은 그래도 공산주의 국가잖아요. 네. 우리가 중국에서 지금은 이제 여러 가지 글로벌 스탠다드가 적용이 되면서 조금 낮았다고는 하지만 어쨌든 불과 10년 전, 15년 전 뭐 이렇게만 봐도 그 많은 정치적 리스크가 있었잖아요. 네. 갑자기 뭐 하던 사업이 갑자기 중단되기도 하고 몰수되기도 하고. 예. 그러한 염려는 없나요, 지금? 직접 사업을 하고 계시니까. 있습니다. 어떤 리스크들이 있죠? 정치적인 리스크가? 뭐 베트남 비즈니스도 중국의 뭐 관시처럼 그 어떤 네트워크를 되게 중요시합니다. 중요시하다 보니까 내가 연계된 네트워크에 계신 분이 혹시 정치에 연루돼 가지고 부정부패의 뭐 대상이 됐거나 그러면은 하루아침에 제가 도망을 가야 되는 그런 경우가 제 주변에 목격이 됩니다. 그래요? 예. 그리고 사회주의 국가다 그 보니까 얘기는 예. 나도 뭔가 뇌물을 줬다는 얘기 아닌가요? 그래서 그게 들키면 같이 잡혀갈까봐? 그게 이제 베트남에서의 합법적인 비즈니스가 언더머니라는 게 있어요. 테이블머니라고도 얘기하는데, 뭐 이제 제 개인적인 경우에서는 뭐 굉장히 베트남에서 큰 통신사에 전자지갑 비즈니스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데, 그거를 이제 의사결정자가 있고, 중간에 이제 그 임원급이 있고, 그 밑에 이제 부장, 뭐 실무급이 있는데, 그분들한테 뭔가에 이렇게 언더머니, 테이블머니를 나중에 얘기를 해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회계상으로 그걸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보니까 SPC 같은 가상의 무슨 회사를 만들기도 합니다. 왜냐면 그 용도는 아까 같이 이제 언더머니, 테이블머니에 이렇게 상납을 해주려고 하는. 그러니까 내용은 용어는 좀 그럴듯한데 결국은 게 뇌물이잖아요. 그렇죠, 뇌물이죠. 네. 뇌물이죠.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리스크는 있는 걸로. 예, 있습니다. 그 대신에 이제 급행료라는 거 비슷한 용도인데 이제 행정상에 처리해서 거기는 이제 빨간 도장을 일본처럼 늘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굉장히 수작업으로 많이 진행되는 것들이 가끔은 급행료를 주면은 빨리 진행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뭐 그거는 지금이 베트남이 과도기라서 그런 어떤 형태가 있는데 아마 이게 베트남이 지금 대외적으로 되게 많이 오픈되고 있거든요. 네. 베트남이 실질적으로 지금 190개국하고 개방이 돼 있어요. 무역 개방이 돼 있고 올 8월부터 EU하고 자유무역 협정이 체결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EU나 뭐 미국이나 이런 쪽에서 글로벌 쪽에서의 어떤 회계 같은 것들을 지원하는 투명성을 요구를 많이 하거든요. 그런 것들에 지금 많이 적응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과도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베트남의 이제 저희는 아무래도 투자라든가 이 재테크와 관련된 곳이다 보니까 채널이 과거에도 이제 다뤘던 것이 이제 부동산도 약간 다뤘고 그다음에 주식 투자, 베트남 시장에 대한 투자 이런 것들을 다뤘었는데 비즈니스를 우리가 그쪽에서 뭔가 한다 했을 때 그때 뭐 좀 들어갈 때 주의해야 되는 것들이 좀 있나요? 주의할 건 좀 많습니다. 주로 어떤 것들이 있죠? 뭐 일단 주의하기 이전에 저는 기회적인 것들을 먼저 좀 얘기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지금 베트남이 코로나 이후로 아까 같이 이제 셧다운을 시키면서 온라인이라는 거에 대한 배달, 음식 배달 같은 거, 뭐 커피 배달뿐만 아니라 그리고 아까 같이 공유 경제에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베트남 정부가 되게 인정을 많이 하고 있어요. 한국하고 좀 다르게. 그리고 지금 베트남의 창업이 굉장히 붐업이 있는데 그것들이 주로 이제 O2O 쪽, 온라인 투 오프라인 쪽에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에 대한 창업이 지금 많이 일어나고 있고요. 뭐 에듀테크 같은 뭐 교육에 대한 테크놀로지 기술을 접목한다든지 그런 쪽에 대한 기회가 엄청나게 지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창업에 대한 기회를 가지고 베트남에 들어왔던 뭐 한국 기업뿐만 아니라 많은 글로벌 기업들이 지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네. 근데 들어와서의 주의할 거는 아무래도 베트남이 사회주의 국가에 대한 규정이 좀 많습니다. 베트남 내에서 요구하는 것들이 좀 많습니다. 그 정부 혹은 이제 지방 정부 그렇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혜택을
어떻게 보면 이제 IT 산업이나 뭐 게임 산업 같은 경우는 많은 글로벌 기업들이 이제 우리나라 기업을 유치하고 있고 많은 혜택을 주고 있는데 베트남도 그런 혜택이 없잖아 있습니다. 법인세를 감면해 준다든지 어느 특정 지역을 만들고 IT 기업들을 이제 모으기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불편한 어떤 규제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게 불편한 규제 중에 하나가 현재 이제 우리나라 이제 아까 이제 주식 얘기했으니까 네. 우리 지금 비대면으로 주식 계좌를 만들 수 있잖아요. 그렇죠. 베트남은 비대면이 안 됩니다. 아, 무조건 창구에 가가지고. 예, 무조건 창구에서 서면으로 사인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비대면 거래 자체가 안 됩니다. 그게 이제 이 KYC라고 하는 건데 고객 인증을 온라인상으로 하는 방법이 법이 없어요. 근데 베트남에는 우리나라는 합법과 불법이 있는데 베트남은 합법, 불법, 미법이 있어요. 미법이라는 건 뭐죠? 법이 없는 거죠. 아,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법이 없는 거를 우리나라는 포지티브 전략을 정부가 하다 보니까 이거를 불법으로 취급하고 있는데 베트남은 네거티브 전략을 써요. 미법은 해도 돼요. 해도 되고 나중에 그게 문제가 생기면 이제 베트남 정부가 관여하는 방식이거든요. 그러다 그게 보통 미국도 보통 그런 방식 예, 아니에요? 미국이나 유럽도 네거티브 전략인데 그러다 보니까 사업의 창업기에 대한 것들은 많이 열려 있습니다. 다만 법이 없다 보니까 우리나라 기업들이 미리 쪼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죠. 왜냐면 돈 들어서 하다가 중간에 스톱될까봐.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아, 실제로? 그게 베트남 정부에서 푸시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 내부의 의사결정자들이 이게 우리나라 기준에서는 불법인데 이거 해도 돼? 라는 형태의 의사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만들어 놓고도 못하는 경우를 제가 봤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어쨌든 베트남이 기회의 땅인 것은 분명하지만 또 거기에 걸맞은 어떤 리스크도 같이 있다라는 거. 예, 리스크는 근데 그 리스크 중에 대부분은 그런 이야기 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우리가 중국에서의 어떤 그 시행착오를 겪었던 게 우리의 기준으로 생각하고 판단해서 그럴 것이야 라고 생각하고 진행했던 일들이 나중에, 왜냐면 전혀 다른데 상대에 대해서 알고 거기에 맞추는 노력이 좀 소홀하지 않았나 이런 얘기도 있었거든요. 그게 아까 내용하고 좀 비슷한 건데 베트남에 제가 금융 쪽의 프로젝트를 한 적이 있어요. 그 베트남 금융 쪽의 프로젝트에 이제 보안과 관련된 규정을 어떤 걸 지켜야 될지, 뭐 키보드 보안을 해야 될지, 뭐 OS 보안을 해야 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정부 규정을 찾게 됩니다. 정부 규정을 찾게 됐는데 베트남의 금융은 많은 유럽의 영향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매뉴얼이 상당히 디테일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지켜야 될 규정 항목들도 상당히 잘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근데 그걸 다 지키는 베트남 기업을 본 적이 없어요. 아, 그래요? 근데 그거를 이제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정부 규정이 그러다 보니까 안 지키려고 하면 너무 많은 돈이 들고 안 지키려니까 너무 찝찝한 거예요. 그런 경우가 지금도 계속 발생하고 있거든요. 어디에 기준을 둘지 모르겠는데 뭐 저 같은 경우는 베트남 친구들이 항상 얘기해요. 해. 걔네는 그게 이제 익숙하니까. 그게 익숙하니까. 그게 이제 법이 없는 것들은 걔네들은 하면 되는 걸로 생각하고 있고 우리는 법이 없으니까 불법으로 생각하고. 그게 우리나라 기준에서 생각한 거죠. 우리나라 기준에서 생각해서 베트남을 바라볼 때 우리나라 기준에서는 이게 불법인데? 그럼 미리 이제 쪼는 거죠. 소위 말해서. 그렇군요. 그러면 그 부분은 어때요? 지금 어려운 어떤 상황들 때문에 정부에서 미국도 그렇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그 국민들에게 재난지원금 같은 형태로 생활비를 보조해 주잖아요. 네. 그 베트남도 뭐 그런 정책이 펼쳐졌나요? 얼마를 보정해주거나 얼마를 지원해주는 거는 솔직히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받아본 적이 없어서. 외국인이라. 예. 근데 이제 제가 궁금한 거는 뭐냐면 그러한 돈들이 미국 같은 경우에는 상당한 부분이 주식 투자로 이제 들어왔다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지금 베트남도 우리나라 동학개미처럼 베트남 국민들이 지금 주식 붐이 일어나고 있어요. 아, 그래요? 예. 그게 좀 궁금해요. 그 국민들의 어떤 이 투자에 대한 마인드? 예. 베트남 남자를 얘기하면은 뭐 많은 분들이 남자들이 게으르다, 도박 좋아한다, 술 좋아한다, 뭐 이런 얘기 하거든요. 아, 그래요? 예. 그게 베트남의 경제권은 대부분 다 베트남 여성들의 중심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 근데 아까 제가 베트남의 소비가 굉장히 강하다고 했잖아요. 어느 정도 강한 이 친구들이 스포츠 도박이나 이런 걸 되게 좋아합니다. 그래서 맨유 경기를 하거나 EPL 같은 아니면 뭐 스페인 쪽에 리그 경기가 일어나면은 얘네들이 펍 같은 데 가서 스포츠 도박에 베팅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도박을 되게 좋아하고
주식 투자도 그거에 같은 개념으로 접근하고 있어요. 아, 그럼 약간 도박 같은 뭐 변동성이 좀 심하겠네요. 예, 그러니까 기질 같은 게 그런 베트남 남자들에 대한 남자뿐만 아니라 여자들도 많은데 남자가 특히 그런 어떤 약간 투자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 조금 어떻게 보면 다른 나라보다 굉장히 더 적극적입니다. 아,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